안녕하세요. 개념 끝장내기 화학 짱쌤 장은경입니다. 여러분, 사용하지 않는 자전거를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되나요? 자전거에 붉은 녹이 슬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지요. 이렇게 철이 녹쓰는 과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산화환원 반응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산화환원 반응 두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는 산화환원 반응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 반응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려고 해요. 그럼 오늘의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늘의 주인공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요, 물질이 타는 과정인 연소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는 금속이 녹쓰는 과정인 금속의 부식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세 번째로는요, 부식된 금속을 다시 원래의 순수한 금속으로 바꾸는 금속의 재련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선생님과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화학 공부할 준비 되셨나요? 그렇다면 끝장낼 개념들 만나러 가볼까요? 먼저 연소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불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과학에서는 연소를 어떻게 정의하냐 하면요, 어떤 물질이 타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기체, 산소가 필요해요. 이 산소라고 하는 기체와 빠르게 결합하면서 열도 내고 빛을 내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연소라고 합니다. 따라서 물질이 연소하는 과정은 빠르게 일어나는 산화 반응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물질이 연소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그것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그 물질 속에 포함된 원소 중에 수소가 포함되어 있느냐 그리고 탄소가 포함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생성되는 물질이 약간 다릅니다. 먼저 수소가 포함되어 있는 연료가 연소하게 될 때 어떠한 물질이 만들어지는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수소라고 하는 것이 타기 위해선 산소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럼 이 둘이 반응을 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물질, 무엇? 바로 물을 만듭니다. 그래서 수소가 포함된 물질은 물을 만드는 특성이 있어요. 그럼 실제로 물을 만들었는지 만들어지지 않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염화, 코발트 종이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렇죠? 염화 코발트 종이는 원래 푸른색입니다. 이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물에 댔을 때 어떻게 변하죠? 색이 붉게 변하죠? 그래서 염화 코발트 종이의 색이 붉게 변했으면 아하, 여기서 물이 만들어졌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다음 두 번째, 연료에 탄소가 포함되었을 때 이렇게 탄소가 포함된 연료가 타면 어떠한 물질이 만들어질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탄소가 타기 위해서도 산소가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이때 만들어질 수 있는 물질은 두 가지예요. 탄소가 타는데 산소의 양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을 연탄가스라고 해요. 중독성 강한 그런 기체이지요. 이렇게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질 때는 불완전하게 연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산소가 충분히 많은 상태에서 탄소가 타게 되면 그때는 CO2,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질 때는 완전히 연소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 물질 중에서 특히 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졌는지는 우리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굉장히 많은 설명을 했었던 부분이죠. 바로 석회수를 이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석회수에 이산화탄소를 통과시켜요. 그러면 투명했던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죠. 왜 그렇게 되죠? 석회수라고 하는 것은 수산화칼슘 수용액인데 여기에 이산화탄소를 통과시키면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흰색의 앙금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뿌옇게 흐려집니다. 이렇게 석회수가 흐려지면 아하, 여기에는 이산화탄소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여러 가지 연료들을 태웠을 때 어떠한 물질이 만들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수소 연료 전지입니다. 수소 연료 전지에는 수소만 들어있어요. 이것을 태워요. 태우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해서 무엇이 만들어진다? 물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수소가 포함된 물질이 연소하면 물이 만들어지고요. 다음 숯을 볼게요. 우리가 고기 구워 먹을 때 이제 불을 피울 때 이제 이 숯을 이용하는데 숯은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이 타게 되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을 해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탄소를 포함한 연료는 연소하고 나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번에는 도시가스의 주 성분인 메테인을 볼게요. 메테인은 여기 LNG의 성분이다라고 했는데 리퀴드 내추럴 가스, 액화 천연가스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도시가스의 주 성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메테인은 CH4라고 쓰는데요. 이것을 태우기 위해서도 산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산소와 타게 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져요. 즉 탄소에 의해서 이산화탄소, 수소에 의해서 물이 만들어집니다. 탄소, 수소 둘을 모두 가지고 있는 물질은 이렇게 이산화탄소와 물을 동시에 만들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럼 그 다음 연료 볼게요. 이번에는 LPG를 볼게요. LPG. LPG는 리퀴드 페트롤리움 가스, 액화 석유가스라고 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떨 때 볼 수 있냐 하면요. 가스통에 넣어서 이렇게 배달하는 그 이제 석유가스 있죠. 그것을 우리가 LPG라고 해요. 이 LPG를 이루고 있는 성분은 프로페인과 뷰테인이 있는데 프로페인은 탄소 3개에 수소 8개, 뷰테인은 탄소 4개에 수소 10개가 결합되어 있는 이런 화합물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태우기 위해서도 산소가 필요하고요. 이것이 타게 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탄소가 포함된 물질은 연소해서 이산화탄소를, 수소가 포함된 물질이 연소하면 물이 만들어진다는 것 여러분 꼭 알아두시길 바래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그러한 연료를 우리가 화석 연료라고 하는데 이것을 태워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용을 하죠. 그래서 좋은 점도 많지만 문제점도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죠? 지구가 오염된다는 것이죠. 그럼 문제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화석 연료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이 탄소가 산소랑 반응을 하면 연소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죠. 근데 이때 이 이산화탄소는 지구의 온도를 점차 따뜻하게 높여주는 역할을 해요. 즉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주범이 이산화탄소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화석 연료에는 탄소 말고도 황이라고 하는 물질도 들어있어요. 황. 그럼 이 황을 태우면 황이 이산화황이라든지 또는 삼산화황과 같은 황산화물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물에 녹았을 때 산성을 띠게 돼요. 그 산성비의 원인 물질이 되는 거죠. 또 공기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체 질소가 있어요. 질소는 78%를 차지하고 있죠. 근데 이 질소 기체는 굉장히 안정한데 자동차 엔진처럼 온도가 높고 압력이 높은 그런 환경에서는 이 질소가 산소랑 또 결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산화질소라든지 이산화질소 같은 질소산화물을 만들어요. 이것도 물에 녹았을 때 산성을 띠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물질들은 모두 다 산성비의 원인 물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대기오염 물질이 만들어진다는 것, 이러한 것이 화석 연료를 태웠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에요. 그럼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먼저 질소산화물을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촉매 변환기를 자동차에 부착하면 되겠죠. 또 이산화황, 삼산화황 같은 황산화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공장에서 이 황이 공장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황을 제거하는 장치를 설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석 연료를 태우면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그래서 화석 연료를 태워서 에너지를 얻지 말고 다른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연소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금속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금속을 공기 중에 가만히 놔두면 녹이 슬게 되죠.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부식이라고 합니다. 부식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부식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에서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면 부식은 금속의 표면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근데 부식될 때도 반드시 필요한 기체 산소가 필요해요. 근데 이때 이 산소가 금속과 천천히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금속이 부스러지고 형태가 붕괴하는 이러한 부서지는 현상을 우리는 부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식되는 과정은 느리게 일어나는 산화 반응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금속은 뭔가요? 바로 철이죠. 철이 어떨 때 부식이 잘 되죠?
철은 습기가 있는 곳, 즉 물이 있는 곳, 물 있는 곳에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결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녹이 슬어요. 녹이 슬어서 만들어진 물질을 우리는 산화철이라고 해요. 이때 산화철 옆에 로마 숫자 3이라고 쓰여 있죠. 이것은 무슨 뜻? 바로 중심금속인 철이 3 플러스 이온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산화이온은 2 이온인데 이 둘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화합물은 전기적인 중성이 돼야겠죠. 그렇다면 철 그리고 산소 각각 몇 개의 개수비로 결합을 해야 될까요? 위에 있는 전하량이 상대방의 원자 개수로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따라서 철은 2개 결합할 때 산소는 3개 결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산화철은 Fe2O3 이렇게 씁니다. 그럼 아래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왼쪽에는 순수한 철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은 녹슨철, 즉 산화철입니다. 철이 녹슬게 되면 은백색 광택을 띠고 있었던 철의 색깔이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죠. 또 어떠한 변화가 생기죠? 철은 굉장히 단단했는데 산화철은 잘 부스러집니다. 즉 강도가 약해지게 돼요. 또 철은 전기를 굉장히 잘 통하는 물질이었어요. 그런데 산화철이 되면 전기를 잘 통하지 못하게 돼요. 이렇게 철이 산화철로 변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이러한 변화가 생긴다는 것은 물질의 성질이 달라졌다는 것이죠. 밑에 있는 모형으로 살펴보면요. 4개의 철은 3개의 산소 분자랑 반응해서 산화철 2개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철은 산화철이 되면서 산소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산화라고 하지요. 그래서 철이 산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부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철을 부식시키는, 금속을 부식시키는 요인에는 무엇이 있는지 관련된 실험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나오는 이 실험은요, 여러분들 시험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실험이에요. 그래서 꼭 알아둬야 하는 그런 실험인데요. 지금 여기에 4개의 시험관이 있어요. 그리고 같은 종류의 못을 1개씩 집어넣습니다. 이 4개의 실험 조건이 서로 달라요. 그럼 실험 조건을 자세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시험관 속에 들어있는 못을 보면요. 이 못이 물속에 담겨 있어요. 근데 물속에 완전히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물 윗부분에 이렇게 못이 튀어나와 있죠. 그렇다면 이 못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공급받고요. 또 물속에 담겨 있으니까 물도 공급받는 상황이 되겠죠. 이러한 조건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굉장히 녹이 많이 슬었다고 해요. 다음 2번째 못을 볼게요. 2번째 못은요. 이번에는 공기는 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공기는 염화칼슘이란 물질을 통과해야지만 돼요. 근데 이 염화칼슘이란 물질은 우리가 제설제로도 이용하기도 하지만 수분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못은 산소를 공급받나요? 산소는 공급받을 수 있지요. 하지만 물은 공급받지 못합니다. 여기에 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기 속에 들어있는 수분을 염화칼슘이 제거하기 때문에 물은 공급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못이 조금만 녹슬었어요. 다음 3번째 볼게요. 3번째 못은 물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때 주의할 것은 물이 끓인 후 식힌 물이라는 거예요. 끓인 후 식힌 물. 그럼 물을 왜 끓일까요? 물속에는 산소와 같은 기체들이 녹아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끓이면 온도가 높아지니까 기체의 용해도가 떨어지죠. 즉 물을 끓이면 그 속에 들어있는 산소 같은 기체들이 날아가니까 기체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끓인 후 식힌 물을 사용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위에 지금 식용유를 한층 이렇게 덮었어요. 이 식용유는 공기 접촉을 차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위에 있는 공기들은 서로 드나들 수 있는데 이때 산소 제거제를 통과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 안에 들어있는 못은 산소를 공급받는다? 산소를 거의 공급받을 수 없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물은 공급받을 수 있나요? 네, 물 속에 들어있으니까 물은 공급받는다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실험을 했더니 이 못은 조금 녹이 슬었다고 해요. 다음 4번째 못을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못은요. 식용유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이 못은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산소를 공급받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식용유가 이 못을 전체 싸고 있기 때문에 공기와 접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위에서 출입할 수 있는 공기도 산소 제거제를 통과한 그 공기만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 못은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요. 그렇다면 물은 공급받나요? 여긴 지금 물도 없지요. 그래서 산소와 물을 모두 다 차단했습니다. 그랬더니 못이 거의 녹슬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실험을 통해서 철의 산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바로 산소와 물, 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중에서 산소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산소의 조건은 다르게 그리고 물의 조건은 같게 비교를 해야겠죠. 따라서 첫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비교하면 산소에 의해서 이제 철이 산화되는 정도를 알아낼 수 있고요. 또 물에 의해서 산화되는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실험 이렇게 비교하면 물에 의해서 이제 철이 얼마나 산화되는지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철의 산화에 영향을 주는 것이 산소와 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철이 산화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소, 물, 이 두 가지와 철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금속의 부식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철이 산화되지 못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진을 보면 지금 저 아저씨가 지금 금속에 페인트 칠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금속에 기름칠을 하거나 페인트 칠을 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철이 부식되지 않습니다. 왜? 겉에 있는 기름이나 페인트가 산소와 물을 차단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산화 방지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로는요. 희생금속이라는 것을 연결합니다. 이름 그대로 철 대신 희생할 수 있는 금속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철보다 산화가 잘 되는 금속을 써야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마그네슘이라든지 아연과 같은 금속을 연결을 합니다. 그럼 철과 마그네슘을 동시에 이제 연결하고 공기 또는 물 속에 이렇게 노출을 시키면 이 둘 중에서 마그네슘이 먼저 녹슬게 돼요. 그동안 철이 보호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희생금속이 먼저 산화되는 이러한 특징을 이용해서 철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럼 어떠한 금속이 철보다 먼저 산화가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 순서를 선생님 살짝 팁으로 알려줄게요. 산화가 잘 되는 금속의 순서를 이온화 경향성이라고 해요. 이온화 경향성. 즉 이온화가 잘 되는 금속 순서로 놓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온화될 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전자를 잃어버리죠. 즉 이온화가 잘 되는 금속일수록 전자를 잘 잃기 때문에 산화가 잘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산화가 잘 되는 금속은 칼륨, 그 다음 칼슘, 나트륨, 그 다음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철, 그 다음 니켈, 주석 등등등등등등이 있어요. 이 중에서 철을 볼게요. 철. 철보다 아연은 산화가 더 잘 돼요. 그런데 철보다 니켈은 산화가 더 잘 안 돼요. 그래서 철의 아연을 동시에 연결을 해놓고 수분이라든지 또는 산소에 노출시키면 아연이 산화되는 동안 철을 보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희생금속으로서 아연은 적합한 금속입니다. 그런데 니켈은 그렇지 않아요. 니켈을 철과 연결시킨 다음에 공기 중에 노출시키면요. 니켈보다 철이 더 먼저 부식돼요. 그래서 철이 더 오히려 니켈이 없을 때보다 더 빨리 부식되는 그러한 단점이 생겨요. 그래서 희생금속으로서는 철보다 산화가 잘 되는 이러한 금속을 연결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희생금속을 연결하는 예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사진을 볼까요? 배가 나와 있죠, 그렇죠? 배는 바닷물 속을 이렇게 지나가는 그러한 이제 커다란 이제 선체인데요. 이 배가 철로 이루어져 있어요. 철. 그래서 굉장히 쉽게 녹슬 수 있어요. 그래서 배 밑바닥에 마그네슘과 같은 그런 금속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럼 이 마그네슘이 먼저 산화되는 동안 이 배의 선체를 이루고 있는 철이 보호가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 주유소를 보면요. 주유소에 기름 탱크가 있어요. 기름 탱크 어디 있을까요? 땅 속에 묻혀 있어요. 근데 이 기름 탱크도 철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땅 속에는 습기가 많죠. 그래서 쉽게 녹이 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름 탱크에 이제 구멍이 생기거나 이제 안 좋은 그런 문제점이 생기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기름 탱크 옆에 마그네슘 같은 희생금속을 연결을 해요. 그럼 그 마그네슘이 산화되는 동안 이 기름 탱크가 이제 기름 탱크를 이루고 있는 철이 보호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러한 것을 바로 희생금속을 연결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방법을 보면요. 도금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철 외의 다른 금속으로 그 표면을 코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통조림처럼 금속으로 이루어진 통조림처럼 철에 주석이라고 하는 물질을 코팅을 하면 양철이 됩니다. 이 양철은 우리가 통조림으로 이용을 해요. 또는 철에 아연을 입힙니다. 이렇게 아연으로 도금한 것을 우리는 함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른 금속으로 이렇게 철을 싸서 철이 녹쓰는 것을 막는 것이죠. 철이 산소와 물과 만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이러한 방법을 도금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이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산화가 잘 안 일어나는 그러한 금속으로 코팅하는 것을 도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찌그러진 깡통 속에 들어있는 통조림 절대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죠.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통조림은 철에 주석을 입힌 양철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찌그러져 있다면 주석이 벗겨진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철과 주석이 동시에 그 음식물에 노출이 됩니다. 그럼 둘 중에 누가 먼저 산화된다? 철이 먼저 산화가 돼요. 그럼 산화되어서 산화철이 되면 음식물 속에 그 성분들이 녹아 들어가겠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 몸에 안 좋은 성분들이 음식 속에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절대 찌그러진 통조림은 먹지 않아야 한다는 거 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럼 그 다음 네 번째 예를 살펴볼게요. 철에 니켈, 크로미움과 같은 다른 금속을 섞어서 스테인리스 강이라고 하는 다른 금속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의 성질을 바꿔버립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합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합금을 해서 이용을 하는 스테인리스 강으로 만들어서 이용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주방 기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러한 방법들로 철의 산화를 방지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원리와 예를 꼭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부식된 철, 이거 부식된 철은 다른 금속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철이 부식된 것과 알루미늄이 부식된 그 양상은 서로 다릅니다. 왼쪽은 철이 부식되는 과정인데요. 철이 부식되면 산화철이 돼요. 근데 이 산화철은 표면이 이렇게 치밀하지 못해요. 견고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만들어진 산화철과 산화철 사이에 이 표면이 깨져서 틈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틈으로 물과 산소가 계속 접촉할 수 있겠죠. 따라서 철 안쪽까지 깊숙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녹이 생기는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알루미늄은 그렇지 않아요. 알루미늄은 산화가 되면 산화 알루미늄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 산화 알루미늄이 알루미늄 표면을 이렇게 덮고 있으면요. 이 표면은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리고 잘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이 산화 알루미늄 표면이 만들어지면 산소라든지 물이 그 안쪽에 있는 알루미늄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알루미늄을 오히려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금속에 따라서 부식되는 양상이 서로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부식된 금속을 순수한 금속으로 바꾸는 재련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재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산화된 금속 산화물을 환원시킵니다. 즉 금속 산화물에서 산소를 떼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순수한 금속을 얻는 과정을 재련이라고 하는데요. 재련 기술과 인류 문명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인류 문명에서 가장 먼저 사용한 금속은 철인가요? 철이 아니라 구리지요. 구리를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에 철을 이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철은 자연 상태에서 산화철의 상태로 존재를 하는데 이것을 순수한 상태인 철로 재련하는 기술이 굉장히 까다로웠기 때문에 철을 먼저 사용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구리를 먼저 사용한 청동기 시대가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 철기 시대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재련 기술은 인류 문명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철을 재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철은 어떤 암석 속에 들어있느냐? 바로 철광석이라고 하는 암석 속에 들어있어요. 이 철광석이란 암석 속에 산화철의 형태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화된 철이죠. 그럼 이 산화철에서부터 이제 산소를 분리를 해요. 환원을 시켜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순수한 철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철의 재련은 굉장히 뜨겁고 커다란 이 용광로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선 재료가 3가지 필요해요. 철광석, 코크스, 석회석이 필요해요. 이때 이 철광석 속에는 산화철도 들어있고요. 또 모래도 들어있겠죠. 이러한 물질이 이제 섞여 있을 거예요. 암석은 혼합물이니까요. 그리고 탄소로만 이루어진 코크스라는 물질 준비하고요. 그리고 석회석을 준비하는데 석회석은 탄산,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3가지 물질을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는가? 먼저 산화철과 코크스가 가열되어 그 중에서 코크스가 산소랑 결합을 하는데 이 용광로 안에는 산소가 충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불완전 연소를 하게 됩니다. 그럼 불완전 연소를 하면 무엇이 만들어진다? 바로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해서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 단계 볼게요.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면 이것이 철광석 속에 들어있는 산화철이랑 반응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산화철과 일산화탄소가 반응을 해서 철과 이산화탄소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때 이 산화철은 철이 되면서 산소를 잃게 되죠. 환원되고요. 이때 일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가 되면서 산소를 얻게 되지요. 산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 싶어 하는 철을 얻어내는 것이죠. 이 반응이 철을 재련하는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한 화학 반응식이에요. 그래서 이 반응 꼭 알아두시고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석회석은 도대체 왜 집어넣었을까요? 석회석을 왜 집어넣냐 하면요. 그 다음 볼게요. 용광로에 이 석회석을 집어넣으면 용광로는 굉장히 뜨겁죠. 그래서 이것이 열에 의해 분해됩니다. 열분해돼요. 그래서 석회석 속에 들어있는 탄산칼슘이라는 물질이 산화칼슘과 이산화탄소로 이렇게 분리가 돼요. 분해가 돼요. 근데 이때 만들어진 산화칼슘은요. 철광석 속에 산화철 말고도 모래 성분이 들어있죠. 불순물인 모래가 들어있어요. 이 모래랑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산화칼슘이 모래 속에 들어있는 이산화규소와 결합을 해서 슬래그라고 하는 찌꺼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철광석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불순물은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일산화탄소가 환원시켜서 만들어진 철은 녹은 상태로 이쪽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순수한 철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구리는 어떠한 반응으로 재련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리도 자연 상태에서는 산화된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것을 산화구리라고 하는데 여기에 코크스를 넣고 가열을 한 다음에 전기분해를 해요. 전기분해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구리를 얻어냅니다. 이렇게 산화환원 반응의 대표적인 예, 연소, 부식, 그리고 재련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얼마나 각각의 개념 잘 이해하고 있는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개념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가 연소되는 과정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라고 했네요. 그렇죠? 첫 번째 숯을 보니까 숯은 탄소로만 이루어져 있네요. 이 탄소가 타면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해서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탄소가 이산화탄소로 변하는 과정 산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 두 번째, 메테인이 탑니다. 이때도 산소 기체가 필요한데요. 메테인이 타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네요. 이때 메테인은 수소를 잃고 산소를 얻는 산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리고 산소는 수소를 얻는 환원 과정을 거치게 되지요. 다음 세 번째, 메탄올을 태웁니다. 메탄올이 탈 때도 산소가 필요하고요. 태웠더니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졌어요. 이때 메탄올이 이산화탄소로 변하면서 수소를 잃고 산소를 얻으니까 산화. 그리고 산소는 수소를 얻으니까 환원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연료들의 연소 과정을 정리했다면 아래에서 답 찾아볼게요. 첫 번째, 연료는 모두 산화 반응을 한다. 여기서 연료는 숯, 메테인, 그리고 메탄올이 있습니다. 이 물질들 모두 다 산소와 결합을 하지요. 산소와 결합을 해서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그래서 산화 반응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기억 맞고요. 다음 니은, 연료는 모두 탄소를 포함한다. 연료 속에는 공통적으로 탄소가 들어있지요. 니은도 맞습니다. 다음 디귿 볼게요. 연료가 연소하면 모두 다 이산화탄소도 생기고 물도 생긴다. 여기를 보면요. 숯은 이산화탄소만 생겼어요. 그런데 나머지 메테인이나 메탄올은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물도 생겼죠. 그럼 왜 숯은 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숯 속에는 수소라고 하는 원소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죠. 따라서 모두 다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숯은 제외해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만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연소 생성물을 물에 녹였을 때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키는 물질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리트머스 종이의 색을 푸르게 변화시킬 수 있는 물질을 우리가 염기라고 하죠. 염기가 나타내는 성질을 우리는 염기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중에서 여기 네 가지 물질 중에서 산소와 결합을 한 다음에 그 물질을 물에 녹였을 때 염기성을 띠는 것을 우리가 골라내면 되겠죠. 그럼 기억부터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황을 태우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을 해요. 그래서 황은 이산화황이라든지 삼산화황 같은 물질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러한 물질이 물에 녹으면요. 아황산이라든지 또는 황산 같은 물질이 돼요. 즉 산성물질이 됩니다. 산성. 다음 질소를 볼게요. 질소는 안정해서 잘 반응을 하지 않지만 자동차 엔진처럼 특별한 상황에서는 산소와 결합을 하죠. 결합을 하면 일산화질소라든지 이산화질소 같은 이런 질소 산화물이 돼요. 이것이 물에 녹으면 아질산 또는 질산과 같은 산성물질이 됩니다. 다음 칼슘은 금속이죠. 칼슘을 산화시키면요.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칼슘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물에 녹았을 때 수산화칼슘이라는 물질이 돼요. 즉 염기성 물질입니다. 다음 탄소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을 하면 일산화탄소라든지 이산화탄소 같은 이러한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특히 이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탄산이라고 하는 산성물질이 되죠. 따라서 이 중에서 염기성을 띠고 있는 물질은 칼슘이 산화되어서 만들어진 산화칼슘 이것만 해당돼요. 따라서 답은 2번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해둡시다. 여기에는 황, 질소, 탄소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세 물질 모두 다 비금속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비금속이 산화되면 비금속 산화물이 됩니다. 이산화황, 삼산화황, 일산화질소,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같은 비금속 산화물이 돼요. 비금속 산화물은 물에 녹았을 때 수용액에서 산성을 띠는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비금속의 반대는 금속이죠. 금속이 산소와 결합해서 만들어진 물질, 예를 들어서 산화칼슘, 산화나트륨, 산화칼륨 등등등 그러한 물질들, 금속 산화물은 물에 녹았을 때 염기성을 띠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이번에는 철이 녹쓰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서 같은 재질의 못을 다음과 같이 이제 4개의 서로 다른 조건에 일주일 동안 방치를 했다. 그리고 녹슨 정도를 비교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럼 각각의 실험 조건을 먼저 정리를 해봅시다. A에 있는 못은요. 산소를 공급받죠. 물도 공급받아요. 근데 B는요. 산소 공급받나요? 산소는 이 관을 통해서 못까지 전달이 되니까 산소는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물은요. 이 시험관 안에는 물이 없기도 하거니와 공기 속에 들어있는 수분까지 염화칼슘이 모두 다 제거를 해버리죠. 따라서 물은 공급받지 못합니다. 다음 C는요. C 이 상태의 못은 물속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물은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나 산소는 공급받나요? 산소 공급받지 못하죠. 왜 그러냐 하면 이 물은 끓여서 식힌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있는 용존 산소를 다 제거를 하죠. 뿐만 아니라 산소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식용유를 위에 한층 더 얹었고요. 그리고 그 윗부분에 들락날락할 수 있는 공기조차 산소 제거제를 통과한 공기만 들어오게 돼요. 따라서 산소는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D를 보면요. 여기에 들어있는 못은 식용유 속에 들어있어요. 따라서 산소도 공급받지 못하고 물도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이 4개의 못 중에서 가장 부식이 심한 못은 어떠한 것일까요? 물과 산소가 모두 공급된 A가 부식이 가장 심하고 그 다음은 B와 C, 그 다음은 D 순서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실험 결과까지 정리하고 나서 아래에서 답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A에서 산소는 차단되었다? 아니죠. 지금 이 못은 물 밖에 일부분이 튀어나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산소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뚜껑도 열려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산소는 차단되지 않았습니다. 1번에서 바로 답이 나오네요. 다음 2번 보도록 할게요. B에서 염화칼슘 대신 실리카겔을 사용해도 실험 결과는 같다? 염화칼슘을 왜 썼느냐? 수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썼어요. 근데 우리가 김 같은 걸 먹다 보면은 투명한 봉지에 예쁜 구슬이 들어있죠. 그것을 우리가 실리카겔이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수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요. 따라서 둘 다 같은 역할을 하니까 실험 결과는 동일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 3번째 볼게요. 3번째. C에서 끓인 후 식힌 물을 넣는 이유는 물속에 녹아있는 산소까지 제거하기 위해서이죠. 3번 맞고요. 다음 4번 볼게요. D 식용유는 못에 산소와 수분이 접촉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역할을 했지요. 4번 맞고요. 마지막 5번 볼게요. 이 실험을 통해 철의 부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2가지 있다. 그게 무엇이다? 산소와 수분, 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따라서 5번도 맞는 답입니다. 그래서 금속의 부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것을 알아보는 실험 과정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것은 물질이 산소와 빠르게 결합하면서 열과 빛을 내는 현상이다. 바로 연소이지요. 다음 2번째 볼게요. 금속 표면에서 산소와 천천히 결합하여 부스러지면서 형태가 붕괴되는 것을 금속의 부식이라고 하지요. 녹쓰는 과정이고요. 3번째, 금속 산화물은 환원시켜 순수한 금속을 얻는 과정을 금속의 재련이라고 합니다. 오늘까지 2시간에 걸쳐 산화 환원 반응이 무엇인지 자세히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하다 모르는 것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Q&A 게시판에 꼭 올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는요, 이 강의의 마지막 시간이기도 한데요. 5단원을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